박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초기 판정입니다. 그 순간 박도현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10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어린 시절 사고로 외아들마저 사라진 아픔을 안고 살아온 그는 이제 자신마저 병에 걸렸다는 현실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절망의 끝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오래된 한국 골목 허름한 식당에서 만난 고등어 된장국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감정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부산 남구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대학병원. 늦가을의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며 건물 외벽에 빗방울을 부딪히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무거웠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남자의 발걸음도 그 하늘만큼이나 어두웠다. 박도현 62. 지역 물류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를 일궈낸 사람. 직원들에게는 존경받는 회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그 어떤 노동자의 그것보다 무겁고 지쳐 보였다. 의사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박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초기 판정입니다. 순간 도현의 시간은 멈췄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울리고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폐암이라고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담백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치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위로 같았지만 도현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폐암, 치료, 스트레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두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의사가 건넨 처방전이 종이 조각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는 무겁게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휠체어 바퀴가 지나가는 소리, 안내방송이 겹쳐 들려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이, 잊고 싶었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5해 전 초여름의 어느 날, 도현은 8살 난 아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었다. 바닷바람은 시원했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도 또렷이 들렸다. 그런데 잠깐 사진기를 꺼내는 사이 아이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의 기억은 악몽처럼 지금도 생생했다. 경찰이 투입되고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로 아내 정희는 하루하루 지쳐갔다.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몸도 마음도 시들어갔고 결국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병원 침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들었던 아내의 말은 도현 씨 미안해요. 태민이 끝까지 못 찾아줘서 였다. 이제 아내도 아들도 모두 떠나고 자신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폐암까지. 도현은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다. 정희야, 곧 나도 내 곁으로 가게 되는 건가? 태민아, 내 아들아, 아직도 널 찾지 못했구나. 눈물이 고였지만 낯선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울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앉아 있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 시동을 켰다.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리며 흐려진 세상을 만들었다. 와이퍼가 분주히 움직였지만 마음속 먹구름은 거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상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산을 함께 쓰고 웃으며 걷는 젊은 부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뛰어가는 가족. 그 평범한 풍경이 도현에게는 잔혹한 풍경이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으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 라디오를 켰다가 곧 껐다. 멜로디와 가사는 도현에게 너무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건 텅 빈 정막이었다. 현관을 열자 먼지 쌓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불 꺼진 거실, 말라버린 화분, 사용되지 않은 식탁.
그리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내 정희와 어린 아들 태민. 아내의 미소는 따뜻했고 아이의 눈빛은 해맑았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도연은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아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결국 속삭였다. 정희야, 태민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는 과거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살아서 뭘 한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그의 슬픔을 위로라도 하듯 잔잔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를 끌고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래된 목소리들을 떠올렸다. 아내의 따뜻한 부름,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서 울려 퍼지자 숨이 막혀왔다. 그렇게 박도연의 하루는 끝을 향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존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알지 못했다. 절망의 끝에서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곧 그를 다시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날 밤 그는 몰랐다. 운명은 때때로 가장 낯선 순간, 가장 사소한 한 그릇의 음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며칠 동안 박도연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냉장고 속 반찬은 시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집 안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한때는 아내와 아들과 웃으며 둘러앉던 식탁이 이제는 거대한 빈자리처럼만 느껴졌다. 그러나 굶주림은 결국 그를 밖으로 내몰았다. 그날 저녁 답답한 집안을 견디지 못한 도연은 코트를 걸쳐 입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특별히 가야 할 곳은 없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라도 쐬면 막막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까 하는 희미한 기대뿐이었다.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골목에 들어서 있었다. 이곳은 오래된 항구 마을의 뒷골목, 좁은 길을 따라 작은 가게들이 드문드문 늘어서 있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간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건 낡은 간판 하나였다. 해남식당. 투박한 손글씨 간판, 오래되어 색이 바랜 입구. 그러나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고 스며 나오는 된장국 냄새는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순간 아내 정희가 주방에서 끓여주던 된장국이 떠올랐다. 소박했지만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그 맛.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도연의 발걸음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땡땡땡 울렸다.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싸며 차가운 바깥 공기를 밀어냈다. 식당 안은 크지 않았지만 정갈했다. 나무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서른 즈음의 청년이 얼굴을 내밀며 반겼다.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는 모습이 묘하게 정감 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편한 자리로 앉으세요. 도연은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벽에 붙은 메모들의 시선이 같다. 집밥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엄마 생각나요. 또 올게요. 그리고 유난히 눈길을 끄는 한 문장. 음식은 기억을 불러오는 마법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서늘하게 흔들렸다. 메뉴판을 펼친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고등어 된장국 정식 하나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활기찬 목소리로 답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낯익었다. 칼이 도마에 닿는 경쾌한 소리, 국물이 끓는 부글거림, 국자를 저을 때 나는 잔잔한 울림. 그 모든 게 오래전 아내 정희의 부엌에서 들리던 소리와 겹쳤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이 그의 앞에 놓였다. 큼직한 고등어 토막이 들어있고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곁들여져 있었다. 도현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입 떠넣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떴다. 혀끝에 퍼지는 구수한 된장의 깊은 향, 고등어에서 우러나온 바다 내음,
미묘하게 균형 잡힌 간. 이 맛은 정희의 손맛이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다. 그는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을 조심스레 입에 옮겼다. 먹으면 먹을수록 확신이 강해졌다. 이건 틀림없이 정희의 맛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눈가가 뜨거워졌다. 5해 아니 그 이상을 그리워해온 맛이 지금 이 작은 식당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순간 정희가 부엌에서 국을 저으며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올랐다. 젖은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말하던 그 목소리까지 생생했다. 도현 씨, 이 맛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눈을 뜨자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낯선 얼굴인데도 어딘지 익숙한 기운이 묘하게 겹쳐졌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대 앞에 서자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오래된 기억이 나는 맛이었어요. 도현은 낮게 대답했다. 청년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특별히 배운 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몸이 기억하는 대로 요리할 뿐이에요. 순간 도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몸이 기억한다. 정희가 늘 하던 말 그대로였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윤태민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윤태민. 그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과 똑같았다. 식당을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이마에 떨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더는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처럼. 도현의 가슴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아내의 손맛과 같은 국물, 몸이 기억한다는 표현, 그리고 이름까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반드시 이 청년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절망 속에서도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불빛 같은 희망이 그의 가슴에 깃들고 있었다. 밤새 박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당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의 가슴은 불안과 희망,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요동쳤다. 정희의 손맛과 똑같은 된장국 몸이 기억한다는 표현 그리고 이름이 태민이라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믿을 수도 없었다. 잘못된 희망은 더 깊은 상처로 돌아올 터였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정말 내 아들이라면. 중얼거린 순간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회사를 찾았다. 평소라면 이른 시간부터 회의와 보고로 정신없었겠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 함께한 비서 김성우를 불렀다. 성우는 15년 넘게 도현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성우 씨, 내가 급히 부탁할 일이 있어.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을지로, 아니 부산 항구 쪽 골목에 있는 해남식당이라는 곳 말이네. 거기 주인 이름이 윤태민이라더군.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주게. 나이, 출신, 가족관계, 어릴 적 배경까지 가능한 한자세히. 성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도현은 보고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자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청년의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다. 저녁 무렵 성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현의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성우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윤태민 씨, 현재 33. 부산의 한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도현은 숨을 멈췄다. 고아원 출신. 그 고아원 이름은 하늘빛 보육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27회 전 항구 근처에서 발견된 미아였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는 대략 6살 정도로 추정됐다고 하네요. 순간 도현의 가슴을 전율이 스쳤다.
27해 전 6살 태민이가 사라졌을 때와 같은 나이 같은 시기. 성우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될 당시 작은 파란색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모양이었다는데 아직도 그걸 간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파란 자동차. 그건 바로 아들이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다. 5번째 생일 선물로 직접 사주었던 것. 아이는 그 장난감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고 사라지던 날에도 꼭 쥐고 있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이 빛바랜 장난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같은 모델, 같은 색.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는 성우에게 속삭였다. 성우 씨, 이건 우연이 아닐세. 태민이가 맞을지도 몰라. 그러나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도현은 곧장 보육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원장이 전화를 받았고 그는 자신을 밝히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 원장님. 혹시 그 아이가 태민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 당시 경찰에서 임시로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성도 이름도 알 수 없으니 새로 등록된 거죠. 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현은 더 깊은 확신을 느꼈다. 기억을 잃은 채 이름마저 새로 붙여진 아이, 그럼에도 태민이라는 이름으로 자라왔다니. 이건 하늘이 내린 신호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도현은 보육원을 직접 찾았다. 오래된 벽돌 건물 앞에서 그는 깊은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섰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복도 벽에는 과거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어릴 적 태민과 닮은 얼굴이 하나 둘 눈에 들어왔다. 원장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박 회장님, 먼 길 오셨군요. 예,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그는 아이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발견 당시 상황, 손에 쥐고 있던 장난감, 말이 늦었던 점, 그리고 눈동자 색까지. 모든 기록이 그의 아들과 겹쳐졌다. 원장님, 혹시 그 장난감 아직도 있습니까? 아, 졸업할 때 돌려주었지요. 아이는 지금도 소중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 장난감이 아직도 그의 손에 있다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겠지. 밤이 되자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가족이 함께 웃던 사진, 아들이 장난감을 들고 환하게 웃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아내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 위에 손을 얹었다. 정희야, 혹시 듣고 있니? 내가 우리 아들을 찾은 것 같아.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었다. DNA 검사. 그것만이 모든 것을 확실히 증명해 줄 터였다. 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 이번엔 반드시 우리 아들을 되찾겠다. 그날 밤 박도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의 불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다. 27년간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이제 막 다시 열리려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박도현은 수없이 고민했다. 그 청년이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혹시 내가 잘못된 희망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확신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직접 태민을 만나 진실을 확인하기로. 다음 날 저녁 도현은 해남식당 문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민은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낯설지만 동시에 오래전 기억 속 작은 소년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울렸고 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아, 어제 오셨던 손님이시군요. 또 오셨네요. 도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식사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태민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이 줄어든 늦은 저녁, 두 사람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현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태민 씨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있으신가요? 6살 이전의 기억 같은 것 말입니다. 태민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저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기억나는 건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항구 근처에서 발견했다는데 그 전의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도현의 가슴이 저릿해졌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가 들어있었다. 혹시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태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제 장난감이랑 똑같아요.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졸업할 때 돌려주셨거든요.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이죠. 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며 상자가 흔들렸다. 두 개의 같은 장난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명백한 연결고리였다. 태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이 장난감이랑 무슨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도현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 씨 사실은 제가 27해 전 6살 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도 태민이었어요. 당신이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다. 잠시 말이 막힌 듯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식당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해졌다. 저한테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래,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네. 이름도 장난감도 그리고 그 맛까지. 도현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다. 확실히 알기 위해 DNA 검사를 해보지 않겠어요. 태민 씨가 원한다면 말이야. 긴 침묵 끝에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항상 제 뿌리가 궁금했어요. 누군가 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늘 생각했어요. 검사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가슴이 벅차올라 말도 잇지 못했다. 겨우 손을 뻗어 태민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다. 27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아들의 체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체열을 하러 들어가기 전 태민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그냥 피 한 방울 뽑는 건데 이렇게 떨리긴 또 처음이에요. 도현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좋은 떨림일 것 같아요. 검사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다. 그러나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은 도현에게 지난 수십 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 사이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다. 도현은 태민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 아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 아내 정희가 요리하던 모습. 태민은 사진 속 장난감 자동차를 보며 놀란 듯 말했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네요. 도현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아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다. 두 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도현의 심장은 귀에서 울릴 정도로 요동쳤다. 태민도 숨을 고르며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의사가 봉투를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결과는 99.9% 일치합니다. 두 분은 친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도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민아, 내 아들아. 태민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맞으세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늦게야 찾게 돼서. 두 사람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27년의 공백과 상처가 눈물 속에서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집에 돌아와 아내 정희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정희야, 들리니? 우리 아들을 찾았어. 내가 지켜줘서 결국 이렇게 만난 거겠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진 속 정희의 미소는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병원에서의 눈물 어린 재회 이후 도현과 태민의 삶은 서서히 변해갔다. 27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DNA 검사 결과 한 줄의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99.9% 일치합니다. 친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문장은 잃어버린 세월을 단번에 메워주진 못했지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날 밤 도현은 집에 돌아와 아내 정희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정희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정희야, 우리 아들을 찾았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줘서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나 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도현은 몇 날 며칠이고 고맙다고 고백했다. 눈물이 또다시 고였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한때 절망과 병마로 무너져 있던 그의 삶에 다시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정희의 묘를 찾았다. 늦가을 햇살이 묘역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다. 태민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예요. 태민이에요. 너무 늦게 왔죠?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도현도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정희야, 우리 태민이 이렇게 돌아왔어. 내가 하늘에서 계속 지켜봐 준 거겠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묘비 앞에 놓인 흰 국화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을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도현은 매일 저녁 해남식당을 찾았다. 태민과 함께 밥을 먹고 손님들과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당 벽에는 여전히 수많은 메모가 붙어 있었지만 그 속에 도현도 작은 글을 남겼다. 27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이 맛은 사랑의 맛입니다. 식당의 이름도 바뀌었다. 태민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식당 이름을 바꿔볼까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정희의 손맛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도현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희가 정말 좋아할 거다. 며칠 뒤 새 간판이 걸렸다. 따뜻한 글씨체로 새겨진 정희의 손맛. 간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놀라운 변화는 도현의 몸에서도 일어났다. 한 달 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믿기 힘들다는 듯 말했다. 회장님, 암세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그는 알았다. 기적 같은 호전의 배경은 단순한 의학이 아니라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행복과 다시 채워진 마음의 온기 덕분이라는 것을. 식당은 점점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난다는 소문이 돌면서 동네뿐 아니라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다. 태민의 정성 어린 요리와 가끔 손님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는 도현의 모습이 식당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도현은 가끔 식당 일을 거들기도 했다. 손님들에게 물을 내오거나 테이블을 닦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소중했다. 태민은 그 모습을 보고 놀리듯 웃곤 했다. 아버지, 회사에서 수백 명 직원들 지휘하시던 분이 여기서는 제 보조 역할이네요. 도현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게 훨씬 보람있다. 내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어느 날 된장국 냄새가 퍼지는 저녁 시간. 태민이 주방에서 말했다. 아버지, 참 신기하죠.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하는 요리가 어머니와 똑같다고 하니. 도현은 흐뭇하게 웃으며 답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니. 내 손끝에 내 어머니가 남겨둔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맛이 이어진 거지.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늘 계셨다고. 시간이 흘러 도현은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다.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국을 나누는 아들이 있었고 아내의 흔적을 간직한 요리가 있었다. 27년간 텅 비어있던 자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도현은 가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희야, 고마워.
우리 아들을 내게 돌려줘서 이제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사진 속 정희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듯 했다. 한 그릇의 된장국에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무너져가던 한 남자의 삶을 되살렸고 헤어진 부자를 다시 이어주었다. 그리고 지금 부산 항구의 작은 식당에서는 매일 저녁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냄새 속에는 사랑과 추억 그리고 가족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새로운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